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교정마다 신입생들의 설렘이 가득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피하느라 정신없는 하루였죠. 국회도 사립유치원 투쟁도 그리고 북미 회담까지도 지난 한 주 답답한 뉴스가 많았는데 오늘 하루 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시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하고 내일부터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루 만에 투쟁을 접은 것은 일선 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예정대로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반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나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달 넘게 문을 닫았던 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됩니다. 북미 회담 후속 문제와 탄력 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이른바 빅딜 문서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포기하라는 것인데 북한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제주에서 추진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다음 달쯤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데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에서 일하던 중 백혈병으로 숨진 고 이만결 씨도 포함됐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이 클럽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밖에서 투입된 것인지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개학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던 사립유치원 운영이 내일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조건 없는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한유총은 이덕선 이사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먼저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접은 데는 무엇보다 일선 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발 검토 등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여론까지 등을 돌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 이사장직을 사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0월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유치원 비리가 불거졌지만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 등에 한유총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폐원도 불사하겠다며 대정부 강경투쟁을 벌여온 한유총이 백기투항함으로써 한유총 사태는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사실상 한유총이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소속 유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데다 정부의 강경 대응과 싸늘한 여론에 떠밀려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니던 유치원이 갑자기 개학을 연기하자 학부모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겐 낯선 환경이고 원아 20명이 전부인 작은 규모여서 망설였지만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돌봄이만 하시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네.
입학원서 쓰고 가는 거예요. 3월 7일 입학하려고 여기로. 주말 내내 이제 소요가 있어서 약간 걱정들이 되셔서 뭐 휴가도 내신 분도 계시고.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됐던 경기도 용인 지역은 학부모들의 사전 준비와 입학 연기 유치원 70여 곳 대부분이 자체 돌봄을 제공해 큰 우려는 들었습니다. 한유총은 당초 1,500여 곳이 계약 연기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0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다 형사 고발을 포함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영향을 줬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교육당국은 실태 조사를 벌여 계약 연기 투쟁을 벌인 239개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유총의 투쟁이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계약 연기 투쟁에 대한 악화된 여론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들이 유치원 3법 개정과 에듀파인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하지만 계약 연기라는 초유의 집단 행동에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유치원인데 수시로 말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뢰에도 금이 갔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사립유치원. 등원하는 아이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치원 3법 개정 등에 반대하며 한유총이 주도한 계약 연기에 동참한 겁니다. 다른 지방에 있는 저희 친척 언니한테 이제 애를 맡겨놓은 상태예요. 애는 이제 유치원에 갈 거라고 실컷 기대를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계약은 연기됐지만 18곳을 제외하고는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계약이 아닌 돌봄이라는 이유로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미 나온 버스 기사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그럼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들한테도 연락해 줘야 되겠죠?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공립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불과 하루 전에 문자로 계약 연기를 통보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모습에 아이를 믿고 맡길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옮기고 싶은데 입학금도 사실 주는 게 없고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옮겨갈 데가 없고 무엇보다 처음에 원장 선생님께서 설명회 할 때 애들 교육에는 문제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참여율은 높지 않았고 비록 하루로 끝났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의 단체 행동은 학부모들에게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유총이 조건 없는 투쟁 중단을 발표했지만 교육당국은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예고한 대로 집단 계약 연기를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중단하겠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교육당국은 비록 하루 만에 정부의 강경 대응에 집단 행동을 철회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학부모를 위협한 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예고한 대로 불법으로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계약 연기가 하루 동안 실제 이루어짐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곧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이번 설립 허가 취소는 한유총 법인에 한정되며 한유총에 소속된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3월 날씨 걱정은 꽃샘추위였는데 언제부터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고 비상저감 조치는 하루 더 연장됐는데 이로써 사상 첫 닷새째 발령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먼지 탓에 도심이 마치 장막을 친 듯 뿌옇게 보입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에 나선 시민 대부분은 황사형 마스크로 무장했습니다. 3월 시작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도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기존 서울의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1월 14일에 129 마이크로그램, 3월 1일부터 사흘 연속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을 넘다가 119 마이크로그램,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자 수도권에는 3월 1일부터 나흘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기수됐습니다. 2017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비상저감 조치는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대기 정체 국외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3월 5일, 3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고농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봄의 달 3월이 시작됐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포근한 봄을 느끼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닷새째 차량 운행도 공장 가동에도 제한이 걸리지만 물론 충분한 조치는 아닙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처럼 오래 유지되는 원인 중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스모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건 지난달 말부터입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달 20일 나쁨을 기록한 이후 26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100주년을 맞은 3일절부터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시행된 비상저감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최장기간인 나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는 이유를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베이징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대기 오염에 대해 황색 경보 다음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지난 2일엔 심각한 스모그로 다시 한번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의 대기 상황이 나빠지자 국내 미세먼지 농도도 증가한 겁니다. 당분간 중국 대기질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번 주 내내 국내 미세먼지 수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보됩니다.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개학식과 입학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평생 남을 입학식 사진도 마스크로 얼굴을 꼭꼭 가리고 찍어야 했는데요. 이래서야 봄 소풍은 갈 수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 아이들의 표정은 밝지만 날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째 뿌연 공기에 마스크를 한 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야외 활동이 걱정입니다. 학교 가면 체육 활동 같은 거 신경 쓰이고 이제 곧 현장학습 소풍 갈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솔직히 신경이 쓰여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은 신입생들 역시 마스크는 필수품입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조차도 아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정도입니다. 아이들의 첫 출발, 미세먼지가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는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미세먼지 그 농도를 확인하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실 줄 모르는 미세먼지는 행사를 준비한 학교에게도 골칫거리입니다. 자동차도 이부제하고 입학식 할 때 마스크를 등하교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학생들에게는 이알림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뿌연 날씨는 연휴를 보낸 직장인들의 걸음도 재촉합니다. 탁한 공기를 피해 얼른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회사로 빨리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한결같이 하루빨리 뽀얀 먼지가 걷히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베트남에 갈 때와 같은 노선을 되돌아서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고 빠른 속도로 평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의 귀국 경로는 베트남에 갈 때와 똑같았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난닝과 창사, 우한을 거쳐 내륙을 관통한 뒤 텐진, 선양, 단둥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귀로의 이동 시간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정차하는 역을 줄이고 열차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귀국을 서두른 것은 하노이 협상 결렬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평양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담 실패와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된 상황이고 이 기간 중에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일체 받지 않는 중국의 입장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일주일 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답방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에 영변 외에 다른 핵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이른바 영변 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보당국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정확히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북한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우리가 도움 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논의한 건 중요한 성과라면서 남북 협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 아쉽지만 중요한 성과도 확인됐다고 의미를 찾았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시설의 영구 폐기와 검증이 대화 테이블에 오른 걸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 제재 해제가 논의돼 협상에서 상응 조치를 함께 다룬 건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것도 성과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찾아내고
특히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랍니다.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서 실무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도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질서이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보다 분명한 개념과 함께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에도 북미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밝힌 데서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 외교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이번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 주요국 대사가 교체될 전망입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2달가량 비어있던 주중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고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민감한 한일 관계를 책임질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외교부 내 최고 러시아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외교 라인이 재정비되면 비핵화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봄철에 진행돼 온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고 이름과 규모를 바꾼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일각에서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군 당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매년 3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양국의 지휘소 연습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존의 키리졸브라는 이름 대신 동맹 연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훈련이 2주 동안 방어와 반격 시나리오로 나뉘어 전개돼 왔다면 동맹 연습은 기간이 한 주 줄어들고 반격이 빠진 방어 연습만 이루어집니다. 보통 4월부터 시작해온 실제 기동훈련 폴 이글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한미연합 형태로 펼쳐질 수 있지만 미군의 전략무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군 당국은 실질적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연습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나 한미해병대의 쌍용훈련, 맥스 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 연합 공중훈련 등도 줄줄이 재조정을 거치게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나머지 연합훈련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동맹훈련으로 바뀐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북한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입장이라면서 이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낸 것 없이 연합훈련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내린 결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비용을 한미훈련 종료 이유로 내세운 만큼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매번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We're protecting South Korea. I think they should help us with that. So those exercises are very expensive. Exercising is fun and it's nice, and they play the war games, and I'm not saying it's not necessary.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연중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까지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 등으로 워낙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이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허가 취소를 앞두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우선 지난 2015년 12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총 778억 원을 투자해서 병상 47개 규모의 병원을 지었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심사가 시작되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의료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공공성의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조사위는 의료 공공성 악화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 불허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서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외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습니다. 당시 원 지사는 관광산업 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을 비영리로 전환하거나 제주도 등 국가기관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전국연합회에 사과하고 녹지국제병원을 국민의 뜻대로 불허하십시오.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개설 허가를 받았던 제주 녹지병원인데 왜 허가 취소까지 오게 된 걸까요? 먼저 유종민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약속한 날까지 문을 열지 않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원 준비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원 준비 상황 점검을 피하는 등 의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관계자께서 본사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릴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습니다.
청문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병원 측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영리병원이 제주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한국노총은 정부와 제주도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예 영리병원의 개설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원희룡 지사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도민 의견과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 게 문제였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영리병원의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유종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됐듯이 녹지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에 제한을 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에서 녹지병원 측이 승소하면 취소된 허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승소한다고 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로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이미 고용된 병원 인력의 승계와 또 778억 원이 들어간 건물의 활용 방안 등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녹지병원 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서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등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문호 대표를 불러 경찰과의 유착설을 추궁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지금까지 마약 혐의로 입건된 클럽 관계자는 이미 10명이 넘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문호 대표와 뇌물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 씨는 경찰 출신 브로커의 지시로 버닝썬 측에서 돈을 건네받아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번째 소환된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지난해 7월 버닝썬이 미성년자 출입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버닝썬의 또 다른 대표인 이모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뇌물 전달책 이 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마약 의혹과 관련해 버닝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문호 대표의 경우 유착 의혹에 이어 마약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틀 연속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국가수의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승리의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만큼 권익위 측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동영상을 비롯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요청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무더기로 빠진 겁니다.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것만 무려 3만여 건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자리를 제공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서 사진 파일 16,000여 개와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컴퓨터로 옮겼다고 진술한 윤 씨 친척의 자료도 가장 먼저 동영상을 입수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박모 씨의 디지털 자료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경찰이 증거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제공이 가능한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가 삭제나 폐기됐다면 그 일시와 송치 누락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당시 경찰 수사팀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절차상 압수물 처리는 검찰의 지휘 없이는 불가능한데도 일부 경찰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분석에 들어있는데 송치 않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석해서 확인해서 형량 관련 없는 건 환불한 거예요. 송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다 검사가 지휘한 거고. 대검 진상조사단도 경찰의 공식 답변을 토대로 당시 검찰의 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조만간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 10여 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 전자 분야에 근무한 종사자 14명이 유방암과 폐암이 걸렸다며 이들의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재 신청자 중에는 삼성전자 사내협력사에서 가스감지기 설치기사로 일하다 지난해 10월 백혈병으로 숨진 고 이만결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윤 씨는 갈비뼈 골절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장치인 트리퍼를 점검하며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으며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기계를 멈춰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서 2달 넘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화 합의는 했지만 여야 각 당의 속내는 제각각이어서 3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만남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직후 그동안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더는 기대할 게 없다며 전격적으로 3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강력한 원내 대여 투쟁으로 전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고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이에 여당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높게 평가하고 또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넘는 공전을 뒤로하고 어렵사리 임시국회의 문을 열게 됐지만 여야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드러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논란과 환경부 문건 의혹도 여전히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야 3당은
내년 총선에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이번 주 안에 단판을 내야 한다며 3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분위기로 밀어볼 때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당의 재차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서 선거개혁 합의를 위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없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문을 열기로 한 데다 4.3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3월 국회 곳곳이 암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기는 정당, 대한정당을 천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자마자 뒷말이 무성합니다.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다 친박 인사를 중용한 첫 당직 인선을 놓고는 당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웃으며 손을 잡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내 뼈있는 묵직한 말을 꺼냅니다. 5.18 망언 사태가 불거져서 황 대표께서도 이제 고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과단성 있게 슬기롭게 잘 처리를 해주십사.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약속한 듯 5.18 망언을 화두에 올리자 황교안 대표는 작심한 듯 정의당이 꺼리는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보수 혁신의 앞으로의 길로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비교는 해보셨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최고위원에 선출된 김순례 의원 그리고 함께 당권 레이스를 펼친 김진태 의원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려 내분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는 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당 운영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당직 인선을 놓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사무총장에 원조 친박 사선 한성교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최측근인 초선 추경호 의원을 앉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에, 재선 이현승 의원이 비서실장에 선임되는 등 친박계가 두루 요직을 꿰찼습니다. 비박계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된 3선 김세연 의원 정도가 사실상 유일한데 당장 당내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비박계 중진은 YTN과의 통화에서 도로 친박당 소리를 들을 만한 인선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다른 비주류 의원 역시 탕평 제스처만 취하고 내용은 없다며 황 대표가 차기 대권을 겨냥한 사전 작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벌써 친황 체제를 구축했다는 눈초리 속에 황 대표는 개판은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박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희는 하여튼 비박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황교안 대표는 이기는 정당, 대한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초반 마이웨이식 행보를 놓고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주춤하면서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간 반도체에 편중돼 있던 수출 품목도 바이오와 2차 전지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6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수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맞물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실적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대출 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235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기업이 수출 계약서만으로도 특별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선적 뒤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내놓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뒤이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플랜트 건설, 문화 콘텐츠, 한류 소비재, 농식품 수산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남방, 신북방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바로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에 계속 나왔던 내용인 만큼 수출 현장에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구조의 개혁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해야 될 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지난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사법시험 폐지로 49년 만에 마지막 연수생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법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조우상 씨가 유일한 50기 연수생으로 입소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5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 소규모 회의실에서 열린 환영 자리에 연수생은 한 명뿐입니다. 34살 조우상 씨가 50기 입소식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본인은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임명됨에 있어 지난 2017년 이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매년 연수생이 줄었고 올해 조 씨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입소한 겁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군복무를 이유로 연수를 미뤄왔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와 도쿄대 로스쿨을 거쳐 지난 2011년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면서 먼 나라이기도 해서 이 두 나라 간의 법률을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12개의 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먼저 입소한 49기 연수생들과 함께 듣는 수업도 있지만 교육 과정의 90% 이상은 1:1 교습이나 동영상 강의로 공부합니다. 연수원 동기가 없어 경쟁의 부담은 덜었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을 받는 만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법연수원 안에서의 경쟁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좋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좋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 씨가 마지막 연수생이긴 하지만 사법연수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법조인 또는 새로 들어오는 신임 법관, 새로 들어오시는 예비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최선의 교육을 다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법연수원은 앞으로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을 교육하고 법관 연수와 국제사법협력 등에 주력하며 변화된 시대에 맞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변모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2일 별세한 고 곽예남 할머니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위안부 피해자 3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남은 사람은 22명뿐입니다.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44년 꽃다운 나이에 고향 전남 담양에서 중국으로 끌려간 곽예남 할머니. 곽예남 할머니는 일본군의 철저한 감시 속에 위안부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곽예남 할머니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6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지만 노래 아리랑은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4년 귀국해 가족을 만나고 국적도 회복했습니다. 이후 치매와 폐암에 시달리던 곽예남 할머니는 지난 2일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그동안 거국적으로 그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합니다. 별도의 연결식도 없이 발인한 곽예남 할머니의 유해는 화장된 뒤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장됐습니다.
곽예남 할머니의 별세로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고등학생이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 코치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전직 유도 선수인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코치 35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 지역 고등학교 유도부 제자이던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앞서 자신의 SNS와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현지 시각 3일 토네이도가 발생해 적어도 2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중 적어도 12명은 엘라베마주 오펠리카 남쪽 지역에서 숨졌으며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근무자들은 수백 채의 가옥 잔해를 해치며 밤새 구조와 시신 수습 작업을 펼쳤습니다.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들 중 일부는 부상 정도가 심각하며 아직 잔해 수색이 완료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맑은 하늘 그리운 요즘인데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실내 공기 관리 팁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기 일수인데 음식 조리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는지요? 음식을 조리하고 나면 반드시 환풍기를 틀어서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또 청소를 할 때는 잠시 문을 열었다가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게 한 뒤 바닥을 물 청소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귀가할 때는 실내에서 옷을 털고 들어오고요. 하루 2리터 정도 물을 마셔서 노폐물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봐야겠죠. 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한강공원 진입로 11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LED 전광판에 색깔로 표시하는 건데요. 빨강은 매우 나쁨, 노랑은 나쁨, 초록은 보통, 파랑은 좋음을 뜻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2019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훈련부터 동원 훈련 보상비로 지난해보다 2배 오른 32,000원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또 교통비와 중식비 등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일과 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영세 재활용 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은 최대 3억 원으로 금리는 한 해 1.45%입니다.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때 우대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5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019 서울 모터쇼가 오는 29일부터 열흘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이고 벤츠와 BMW를 포함한 수입차 업체까지 모두 20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하게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면 현장 구매보다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임금의 자리인 어자가 있는 정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창경동 명정전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5월까지 오는 가을에 명정전 내부 관람을 할 수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13회씩 운영이 되고요. 내부 관람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되고 별도 참가비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네, 국회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당대표들. 역시 새로운 얼굴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눈에 띄었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데 일단 오늘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사실 북미 회담 뉴스가 워낙 컸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국회가 움직인다고 하니 이 당과 당 사이의 소통이 중요할 텐데 오늘 당대표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그때 문득 떠오른 그 단어가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5.18) 망언에 대해서 전당대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책 있는 조치를 대표님께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보이콧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의견들을 피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가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에 비교를 해보셨죠?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브리핑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네, 많이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네, 초월의 자리에서 첫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더니 당대표들 따로 만난 자리에선 또 저런 장면들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상견례, 그 당대표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덕담이 오고 가긴 하지만 그 덕담 속에 언중유골이 언제나 있죠. 네. 여야 대표든 간에. 그런데 사실 좀 각박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언중유골 정도의 어떤 표현이었었는데 네.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동영상을 보지 않고 글로만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거의 멱살잡이를 하지 네. 않았을까 하는 연상이 될 정도로 예. 좀 이 설전으로 느껴지는데 다행히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뭐 이정미 대표의 좀 웃음, 뭐 네.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그 자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글로만 보기에 어떤 설전까지는 안 갔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정치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사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기자들이 많이 달려갔는데 선을 그을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선을 그을 타입이다. 그러니까 타협에 대해서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 또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옛날 국무총리 시절에 이 야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 답을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한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화면을 좀 봐야지 저희가 맥락을 알 수 있으니까 차례로 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 차례로 보겠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뭔가 보수 혁신의 앞으로의 길로 나가기보다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의 좀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회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보이콧을 많이 합니다. 김경수 지사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경수 지사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김경수 도지사를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가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에 비교는 해보셨죠? 정의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아니 그건 이 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예, 같이 해야 될 일 중에 그 사건을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저로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탄핵을 좀 부정하는 그 취지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신 걸 보고 야, 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이 앞 미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속에 가서 논쟁으로 이렇게 가는 데가 있겠구나 그런데 말에 문맥의 전체를 다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섭고 우리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부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그런. 예, 뭐 제가 말씀한 거 잘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나는 전에 탄핵. 네,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되니까 저희가 좀 길게 녹취를 끊어봤습니다. 이정미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정미 대표는 이제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인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냥 황교안 대표는 정치 초년생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했지만 네. 그런데 가서 사실은 뭐 덕담하면서도 사실은 약간의 뭐 이런 뭐 뼈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정미 대표가 이제 5.18 망언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을 않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갑자기 김경수 댓글 사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사실은 김경수 댓글 사건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더구나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과 비교해서 예.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 댓글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댓글 사건의 수사 중에 특검의 수사 중에 이제 노회찬 의원이 네.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뼈 아픈 그런 건데 그걸 갑자기 물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그렇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서 또 그 마치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제 신문하듯이 또 비교를 해서 또 답을 네.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향후에 있어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타협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유성희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얼렁뚱땅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설사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는 뭐 표를 얻기 위해서 특히 태극기 부대랄지 강경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대충 얼버무릴 수 있지만 이제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18이랄지 탄핵에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인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이 얘기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저기 국회까지 그 당대표까지 찾아온 때는 그걸 미리 다 생각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전당대회처럼 좀 약간 얼버무리는 형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아마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총선 아니면 대선 만약에 대선에 나간다고 했을 때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건.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실 제대로 기자들 앞에 노출된 적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오늘 상견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딩들이 이제 이 일관성 있게 메시지들이 어떻게 쌓여가는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황교안 현 대표가 아쉬운 점 딱 한 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공격적인이었어요. 세 분이 나왔는데 오늘 정동영 대표와 유승엽 최고위원, 그다음에 이정미 대표. 근데 정동영 대표는 굉장히 사실은 덕담을 했어요. 보면 기대가 크다. 5.18 망언과 관련해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워딩이면 굉장히 뭐 평범한 건데 그다음에 유승엽 최고위원은 좀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이었거든요.
전당대회를 봤더니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골치 아프겠구나. 네. 사실 이건 꼭 집어서 황 대표한테 보내는 어떤 좀 이렇게 아픈 표현이에요. 예. 자, 이런 순간에 황 대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참 여러 층위에 여러 순간에 똑같은 질문들을 대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 오늘 사실 좀 들고남이 없었다. 좀 네. 여유 있게 그것을 받아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의 방법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너무 진지했다. 진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선적인 대답들. 그러니까 이것을 앵커님이 표현하듯이 정말 딱 부러지게 이것을 선을 그어야 될 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상견례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것은 닥쳐올 어떤 부분이니까 경선 때와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앵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식의 입장 표명을 하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입장 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갈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 5.18 망언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 또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부분, 또 5.18 망언과 관련된 징계 부분, 이거 자체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파를 통합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도 사실은 이제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강경 보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금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는 강경 보수고, 그 어떻게 보면 소수의 보수가 지금 한국당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세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자체라도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중도는 접어두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뭐 보수 외연 확장이라면 뭐 유승민 의원들을 들 수가 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5.18 망언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을 때 네. 과연 보수 통합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가면서 박근혜 당으로 그냥 축소돼서 갈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네.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그 결정 자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당심을 잡고 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제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역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죠. 조경태 의원이 작심 발언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절차 재개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표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고 윤리위를 빨리 소집할 수 있도록 네. 대표께서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고요. 김순례 의원도 최고위원이 됐지만 조경태 의원은 1위로 지금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조경태 의원이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일단 단일성 지도 체제잖아요. 집단 지도 체제라면 확실하게 최고위원들이 네. 이런 이야기들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성 지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중에 제일 득표가 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했고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사실은 부산에서 당선되고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4선에서 이제 이쪽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온 의원인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는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행동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김병수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사실 유예한 것이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이고 그 이전에 사실 김무성 대표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서 유야무야한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징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윤리위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것을 유야무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리위에 해부 안 하면 되거든요. 계속 딴 청을 부리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황 대표는 아마도 윤리위에 그러니까 회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윤리가 결정한 것은 징계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명만이 아니거든요. 네. 몇 가지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게 윤리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만이 아니라 네. 꼭 거기서 압력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이것은 회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전당대회 전부터 이 논란의 당사자들이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밖에서는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황교안 대표는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징계를 본인이 결정을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려가 현실화 될 거라고 봐요. 일단 황교안 대표가 당에서 어떤 지지 기반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표가 될 수 있던 것은 친박계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가 당 기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5.18 이루와 관련된 징계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이거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라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굉장히 어떤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그런 데서 여론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어떤 당대표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당이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가 만약에 다음에 대선, 그 총선 승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대선의 어떤 정지작으로서 이제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하고 자기 기반을 다지하는데 과연 친박계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5.18과 관련된 징계를 했을 때 당 내에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물론 겉으로 보면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대표가 굉장히 힘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 자체는 밑에서 받쳐주는 친박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런 걸 눈치를 보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지 일부 시각에서 5.18 망언은 친박이 주도를 했거나 친박과 이코로 되는 어떤 부분들로 좀 이렇게 그 프레임이 짜여지는데 실제로 새 의원을 봤을 때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고 김승래 의원이 친박이냐? 완전히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 진박의 김진태 의원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친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청원 의원도 이건 아니다. 서청원 의원은 사실 당시에 기자로서 거의 참여한 사람인데 친박의 좌장이었던 사람이니까 서청원 의원이 5.18 망언은 망언이다. 이건 징계해야 된다라고 나서고 있고 친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층위 속에서 5.18 망언과 선을 긋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박들이 모두 다 5.18 망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 이 징계에 올려면 안 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굉장히 분화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사실은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가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5.18을 자꾸 친박이 그런 5.18 망언을 뭐 주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뭐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자체는 굉장히 강경 보수화돼 있거든요. 그 강경 보수화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5.18 망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거나 물론 서청원처럼 뭐 자유한국당 아닙니다. 서청원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도 있지만 사실 명백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자유한국당 자체가 5.18 망언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사실 5.18 망언이 이 얘기가 된 다음에 논란이 있을 때도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랬잖아요. 그건 각자 의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에 퍼져 있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좀 보수화된 자유한국당 내의 어떤 그러한 분위기를 그 황 대표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5.18 망언 사태에 해당 의원들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를 두고 황교안 대표의 당내 지지 기반 이야기 또 친박 비박 이야기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윤곽이 마침 드러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와 함께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당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정당 운영 방향, 우리가 어떤 정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렸습니다마는 이런 큰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이런 정당, 일하는 정당,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정당, 변화시키는 정당, 그러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큰 미래를 향해 가는 이런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 당직에 어떤 인물들 배치했습니까? 네, 대표적인 그 당직이죠. 사무총장.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임할 수 있는 가장 고위직이 사실 사무총장이고, 사무총장이 사실 평소에는 당 서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선거 때 가장 서열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 그러니까 조직을 인물 조직을 관장하면서 당의 어떤 그 살림살이를 전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총장이 누가 됐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했는데 한성교 의원이 됐습니다. 선수로는 뭐 사무총장 충분히 되나 이제 친박 논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원조 친박이라면 전략기획부총장의 추경호 의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진박 논쟁에서 친박보다도 더 좀 깊은 진박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번에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정정섭 의원과 추경호 의원. 정정섭 의원도 두 사람 다 사실은 관료 출신이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사람은 기재부 차관의 국무조정실장. 근데 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좌를 했던 어떤 역할,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정정석 의원까지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완전히 그때 당시에 달서군 그다음에 동구갑, 그러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두 지역에서 완전 진박 논쟁까지도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공천을 행사한 사람 중에는 진짜 친박이다라고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멀박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나중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들 하고 비판을 할 정도로 자기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표현했었으니까요. 네. 앞서서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인선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본인과 같이 일했던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일부러 좀 자리를 좀 줬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것은 이제 차기 대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내년 4.15 총선 거기에 대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일단 조직은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사업반 말씀드린 것처럼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 친박이라고 그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했었고, 그리고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친박인 한성교 의원을 이제 사무총장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심사에서 실질적인 당 대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공천에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전략기획 부총장인 이제 추경호 의원인데, 추경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을 이어받은 아주 친박이에요. 친박 중에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가장 어떤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조항특위에서 당연직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당직 인선을 친박과 이제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정책 기반 없이 친박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아도 됐기 때문에 이제 태생적인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있는 조직부총장이랄지 진명직 최고위원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걸도 좀 봐야만이 될 것 같아요. 남은 자리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부총장이거든요. 이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무총장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뜻을 맞춰가지고 공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조직부총장인데 누가 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황 대표의 선택지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언론들이 친박을 주로 또 포진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지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당직자들은 거의 비박이었거든요. 네. 바로 전 그 조직이. 네. 그렇다면 비박계 의원들이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전 조직에서 있던 사람을 또 다시 뭐 이렇게 임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네. 쇄신도 있고 그렇다면 몇 석 안 되는 어떤 자리 비박계를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20대의 총선 를 되돌이켜 보면 친박계가 굉장히 많이 그때 네. 분화됐었어요. 기자시니까 당시 아시잖아요. 네. 온갖 말들이 다 생겼죠. 박자 들어간 말들은 전부 생겼어요. 뭐 밤에는 친박이니 네. 뭐 멀박이니 무슨 박이니 그때 당시에 사실 그래서 진박이라는 얘기가 생겨났고 대구를 중심으로 한 TK를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 한 30여 명의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봤을 때 이제 친박이 아니다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그 세분화돼 있었거든요. 예. 완전히 또 멀어진 의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 박 대통령 그룹과는 좀 핵심 그룹과는 멀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이 됐던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가용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선택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추경호 의원 아니 뭐 국무총리 시절에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 이외에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의 이현승 의원, 대변인의 초선의 민경욱, 전희경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박계 인사는 없나요? 이번에 눈에 띄는 인사는 인사는 이제 김세련 의원이라고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했는데 예.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그 자유한국당 특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정책 개발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 총선이랄지 그런 선거 때 네. 여론조사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해서 쪽집게처럼 해서 굉장히 많이 여의도 연구원에 힘이 많이 실렸었죠.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이랄지 이제 그 전부터 당의 어떤 축소가 되면서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이 유상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렇지만 네. 뭐 그래도 비교적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공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제공한다는 거 말고는 네. 크게 저는 뭐 무게감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직에서는 뭐 지금은 예전과 달리 핵심적인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거기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 앞서 저희 뭐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관련한 질문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비박계가 무슨 말씀이신지 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저녁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해요. 황교안 대표가 오세훈 전 시장,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자이기도 했죠. 최고위원직 자리를 하나 좀 건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어떤 역할, 최고위원들의 발언의 무게가 옛날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네. 집단 지도 체제에서보다는 훨씬 무게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주더라도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상징을 받아서 악수를 하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이해득실이 좀 있을 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찌됐든 자기가
비박계 어떤 수장처럼 사실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각을 세운다거나 네. 뭐 자기가 어떤 차별화되는데 사실 또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4월 재보궐 이후에 예.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카드는 오세훈 전 시장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만약 네. 제안을 받았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총선이 있기 전에 황교안 체제 붕괴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전당대회 전에 정두환 전 의원이 얘기하기도 했던 건데 이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뭐 컨설팅에서 이제 그런 그 인터뷰를 했어요.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죠. 이제 총선전 붕괴 가능성이 이제 총선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40%다. 그다음에 뭐 친박당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40%. 그리고 보수가 통합해서 이제 일종의 성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확률은 한 20%다. 확률을 굉장히 낮게 봤거든요. 이건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만약에 이대로 황교안 체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를 포용하지 않고 갔을 때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당내에서 회의적인 것이 일어나면 네. 사실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오히려 황교안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제 2015년도에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체제 또 그리고 2012년도인가요?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얼마 동안 못하고 박근혜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걸 예를 들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여론의 지지도 낮고 그러면 총선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네. 내부에서 사실은 저절로 붕괴되고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선 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40%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해서 네. 상당히 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당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 이제 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그리고 나아가서 민심은 어떻게 얻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홍준표 또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정치인들의 유튜브 정치. 이미 뭐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요즘 이런 정치인들의 실시간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콩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알릴레오 주제가 네,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뜻밖의 정치자금법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법적인 내용 잠시 뒤에 김광삼 변호사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좀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한마디로 왜 유시민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군사 정권도 이런 후한무치한 짓은 하지 않는다.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을 운운하다니 정권 말기 같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유튜브 채널이 수익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광고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광고를 보면 유튜브 보다 보면 광고가 나가죠. 광고가 나가죠. 그 광고에 따라서 광고를 시청자들이 얼만큼 그걸 보느냐, 몇 초를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그 수익을 쉐어하거든요.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수익이 나는 것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이 채팅 창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채팅 창에 슈퍼챗이라고 그래서 내가 얼만큼을
후원해. 후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제 얼만큼을 내가 내겠어. 라고 이렇게 이 채팅창에 올려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러 사람이 이 접속을 해서 채팅을 하면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돈을 내고 10,000원을 딱 내고 댓글을 한 줄을 쓰면 돈을 내는 액수만큼 그것을 그냥 고정시켜줘요. 아,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을 냈다 그러면 5시간을 그냥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댓글은 돈을 안 낸 사람 댓글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러면 내 댓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그 이점 때문에 사실 이런 그 슈퍼챗이라고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 댓글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고스란히 그 유튜버한테 수익이 가요, 이거는. 근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후원이잖아? 사람들로부터 개별적으로 후원을 받는데 만약에 내가 내는 거 내가 1년에 500만 원만 내게 돼 있잖아요. 한 정치인한테. 그런데 500만 원을 딴 사람을 다 쪼개갖고 뭐 1,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2,000만 원을 내게 만든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쪼개기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그 제동을 건 거죠. 가능성 때문에. 저도 슈퍼챗이라는 거 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용어로는 뭐 별풍선 이거랑 좀 비슷한 예, 근데 그 좀 달라요. 상품 이름이다, 이거는. 별풍선은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사실 똑같은 거지만 어쨌든 그 돈을 주는 수단이고 이거는 슈퍼챗은 유튜버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다르죠.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운영자에게 유튜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쏘는 거군요. 이게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어떤 식으로 있는 겁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에 이제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그 취지가 뭐냐면 외관상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뭐 유시민 작가가 운영하는 뭐 알릴레오, 뭐 고칠레오 자체는 노무현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외양상 보면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유시민 작가를 정치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잖아요. 또 홍카콜라도 뭐 그냥 그 홍준표 전 대표 이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1원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운영 주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운영 주체가 사실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외관상 정치인의 이름을 걸고 하면 그거 자체는 바로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실 그 기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정치인의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거에 가이드라인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영 주체가 목적이나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정치인 이름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냐, 유시민 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냐.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정치인이고 유시민 대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자금법상 위반이 안 되지만 홍준표 대표가 하는 홍카콜라는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기준은 뭡니까? 정치인이고 아니고 지금 두 사람 다 뭐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뭐 장관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모호하다라는 지금 평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평론가들이나 혹은 IT 쪽에서도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슈퍼챗에 자 이유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운영자이냐 뭐 이런 표현인데 정치 활동의 범위가 지금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한 건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가장 최근에 당대표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출마도 대통령 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앞으로의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도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 유튜버를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불출마 선언 이야기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정계 은퇴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제재를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선 출마도 하지 않겠고 정치활동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경우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다시 정치활동 재개를 대대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홍준표 전 대표하고 유시민 작가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 나갔고 대통령 선거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면 그때부터가 정치인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나는 이제 정치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전거까지는 정치자금법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니까 만약에 그 유법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고 네. 지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정치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인이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거. 그래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 하면 그것을 그때 결정을 한 거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치인이 아니냐 이게 나누는 것은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의 어떤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뭐 논란을 넘어서서 발끈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유시민 씨가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자꾸 빼달라고 했다. 대선에 안 나간다 등등. 이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유시민 씨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정치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우리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선명하게 정치인의 경계를 긋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당장 뭐라고 대답할지 바로 생각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선관위의 오늘 결정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차피 그러면 유시민 작가도 그 이전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당도 굉장히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당을 많이 만들고 당을 옮겨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동안 작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평을 하고 정치인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행동을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가 실질적으로 뭐 정치인이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 되든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든 그건 나중 일이다. 지금의 활동은 정치 활동으로 봐야 된다. 이것을 절대 활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아예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게 발전할수록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앞으로는 정치 활동의 규정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좀 더 고심하고 좀 더 진전된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고 이게 또 정치자금법과 바로 연관이 되니까 이 정도 유권 해석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을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유시민 작가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저도 아마 뭐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준에 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 유튜브 활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저게 정치 활동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출마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유시민 작가는 전에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나중에 나 대선 출마하겠다 한다 하더라도 이거 과연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봐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미디어의 변화가 뭐 언론과 정치계를 넘어서 뭐 법적인 영역까지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 1분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면서 내일부터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화됩니다. 앞서 한유총은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끝낸다며 내일부터 각 유치원 판단에 따라 개학을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철회와 관계없이 내일 한유총의 법인 취소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오염물질 배출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일도 이어집니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과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그리고 제주도 등 12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지역으로 처음 포함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닷새 연속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라는 반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내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내일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제시됩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등 악재 속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6.5% 안팎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사상 최초로 5일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요. 공공기관과 민간 공사장의 조업 시간이 조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은 3도가량 웃돌겠고요. 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은 7도나 웃돌아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비 소식 없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건조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 광주 3도, 부산은 8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4도, 광주, 대구 17도, 부산도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컨베이어 벨트 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소식 자체만으로도 안타깝지만 두 가지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인 1조 작업이라서 기계 가동을 멈추고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